라디오 오늘 김경환입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반년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1차 대유행 때인 지난 3월 7일 신규 확진자 483명을 기록한 이후 173일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진자 급증세를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도 높고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방역 활동이 더욱더 힘들고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방역 활동에 비협조적인 집단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받게 될 타격은 너무나 클 겁니다. 어떻게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할 텐데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상황리 오픈 중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펀 8월 2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 사무용 가구는 기본, 인테리어 원부자재, 목공기계까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고리의 퍼니처 페어 코펀.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 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은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양 바이오팜.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8월 2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대폭 낮췄습니다. 석 달 만에 1% 가까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는데요. 이는 그 외환위기가 왔던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직후였던 2009년에도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 당시에 이제 0.8% 플러스를 유지한 바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반영한 거고요. 네. 이게 만약 3단계로 격상된다면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2.2%까지 내려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기준금리는 현재 0.5%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 등 경기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고 이게 금리 0.5%가 실효한 금리 인하의 마지노선으로 하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되거나 자본 유출 등의 이 부정적 파급 효과가 커지는 금리 인하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연내 현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하느니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주열 총재는 하느니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직접 집값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 과연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대체로 한 70세 정도로 상향 조정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어쨌든 네.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올해가 인구 감소가 처음 시작된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라는 판단인데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 같은 내용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공개했는데 사실 딱히 몇 세부터 노인이다라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해놓지는 않고 있죠. 법적 근거는 없지만 다만 이제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경로우대 제도 근거해서 요금 할인이라든가 복지혜택 등을 받는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은 이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가 되었지만 특히 지난해였습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어쨌든 정부는 고령 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로우대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묵은 과제긴 합니다만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도 손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당시 한 3.9%에 불과하던 시절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전체 노인 인구가 전체 20%에 달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전국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봤더니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5,800억 원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 문제는 이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복지 혜택에 사각지대에 놓이시는 분들이 워낙 많을 수 있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인 만큼 정년 연장, 연금 수급 연령의 탄력적 조정과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이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 출산율 0.92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네. 문제는 올해도 역대 최대 수준, 지난해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8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줄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 수가 모두 14만 2,600명에 그쳤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데요. 특히 올해 2분기에 태어난 아기 수는 6만 8천 명입니다. 지난해 4분기 출생아 수 7만 명보다도 더 적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 아기의 수는 올해 1분기에는 0.92명으로 떨어졌고요. 2분기에는 0.84명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네. 막대한 재정, 수백조 원의 재정을 쏟아붓고도 추락하고만 있는 이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 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부동산 얘기 좀 해보죠.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5억 원을 돌파했고요.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KB 국민은행 자료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사상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고요.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8월 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1,011만 원입니다.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는데 1년 전이 4억 한 6,500만 원이었으니까 한 4,500만 원,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했더니 서울 전셋값이 한 달 만에 1,089만 원이나 급등했는데요. 한 달 만에 평균 전셋값이 1,000만 원 이상 오른 것은 지난 2016년 1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매매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9억 8,503만 원, 1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1억 5,300만 원 이상, 18%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이 임대차 3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게 지난 5월, 6월 당시였는데 이 도입이 논의됐던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위한다라는 취지지만 초기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네. 정부가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이 중개 수수료 개선은 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데요. 이 개선 요구의 목소리는 크지만 12만여 명에 달하는 중개인 협회가 굉장히 큰 압력 단체입니다. 네. 고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을 보게 되면 전월세 임대차 거래의 경우에는 6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4%지만 6억 원을 넘어설 경우 0.8% 두 배째입니다. 예. 또 매매의 경우에도 6억 원에서 9억 원의 경우는 0.5%이지만 9억 원 이상의 집값을 매매할 때는 집값의 최대 0.9%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다 부가세 10%는 별도로 매매 당사자들한테 전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전월세 계약 5억 원짜리 집을 임대할 때 중개하게 되면 한도는 200만 원이지만 6억 원짜리 주택 전세를 임대하게 되면 한도가 480만 원으로 두 배로 껑충 뛴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정부가 12만여 명에 달하는 중개인 협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선안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간 거래를 의미하는 P2P 금융도 오늘부터 제도권으로 편입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P2P 금융이라는 건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제도권 금융권, 1금융이나 2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들한테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빌려주는 시스템으로 대한금융으로 중금리 대출 투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P2P 금융 통계업체 통계를 보면 지난 25일 기준 P2P 업계 누적 대출액이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2017년 말만 하더라도 1조 6천억 원, 지난해 말 8조 6천억 원 선이었는데 급속도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P2P 업체 수도 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183개에서 지난 6월 기준 241개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연체율 30일 이상 연체율도 치솟고 있는데요. 2017년 말 연체율 5.5%에서 올해 6월 말 16.3%로 껑충 뛰었습니다. 네. 그동안 중금리 대출과 투자시장 개척했다, 혁신 금융이다라고 이제 주목을 받아왔지만 최근 잇따른 사기,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P2P 금융에 대한 불신이 고조됐죠. 이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은 앞으로 제대권으로 편입을 해서 업체 간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경제였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2부 이어가도록 하죠. 이소라입니다. 신청곡. 잠이 오지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smile. 마음이 울적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글을 읽게 해줄 노래.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cry. 가슴이 답답한 밤에 나 대신 울어줄, 글을 읽게 해줄 노래. 치열했던 나를 위로하는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는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의 때로는 패밀리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을 파묻혀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때야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는 도전에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So I turn on my radio.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고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smile. 마음이 울적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글을 읽게 해줄 노래.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cry. 가슴이 답답한 밤에 나 대신 울어줄, 글을 읽게 해줄 노래.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꼭 네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난 어쩔 수 없나 봐.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 청릉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점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2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성수의 세상 읽기입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나선 지 둘째 날인데요. 소폭이지만 실제 휴진한 의원들이 줄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동참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진료 거부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이 이후에 전국을 가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휴진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2,926곳, 그래서 휴진 비율이 8.9%로 나왔습니다. 전날, 그러니까 26일 날 정오 기준으로 해서 3,549곳, 10.8%가 휴진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600여 곳이 줄어들었고요. 예. 이런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협에서는 오늘 많은 의사들에게 집단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휴업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호소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600여 곳이 줄어들었고 내일은 더 줄어들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정부의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44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사실상 제2차 확산세가 좀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여러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집단 휴업의 여파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젊은 의사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편인데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해서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사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어제부터요. 해당 지자체들의 보건소를 통해서 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 일부가 지금 소속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대학 전공의 협회의 주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 전공의협회 관계자의 중간 취합 결과 76% 상당의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단체 행동은 수도권에 특히 수련병원의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데 대한 맞선 행동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직 의사를 표시한 그런 의료진이 방금 한 7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76%요? 예, 그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대학 전공의 협의회 관계자는 오늘 저녁까지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더 많이 이제 동참해서 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묘병원 등에서는 공식 접수된 전공의의 사직서가 없다고 밝혔어요. 네. 지금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이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중앙대병원으로 직접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공식 접수된 건이 없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병원 관계자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임상 강사라든가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들도 사직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전임의가 지금 아산병원 같은 경우,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사직서를 실제로 낸 사람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10명 남짓 지금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임의들은요, 전국 전임의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의료 전달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아산병원에서의 10여 명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통계안에 잡힌 것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아산병원의 전임의 숫자가 한 300여 명 정도 되죠? 맞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오늘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 20개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인력 358명에 대해서 개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전날 휴진에 나온 전공의들 가운데 다수가 전화를 꺼놔서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서 실제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접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에 휴진자들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체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전공의 협회에서는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연락 가능한 모든 휴대기기를 꺼라. 그리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해라 하면서 블랙아웃 행동 지침까지 시행을 했는데요. 네. 이 시행들이 일정 정도 전체 현장의 전공의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판례상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위의 한 사례다. 이 경우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불응시 그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 설문조사 보니까 이 집단 휴진에 대한 여론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국민의 절반가량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26일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공감도를 조사해봤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이 설문 내용은요. 지금 현재 집단 휴진이나 집단 진료 거부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었으면은 부정적으로 보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이 적절하냐고 본 거예요. 이 부분은 강제 조치, 사후에 징계와 같은 강제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긍정의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진료 공백 우려 방지를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1%를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봐야 됩니다. 의료부와 충분한 대화 없이 일방적 결정을 한 거다라는 응답은 42%가 나왔고요. 잘 모른다는 응답이 7%였는데 잘 모른다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낮다. 그렇군요. 그걸 보면 이미 찬반은 확실하게 갈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공감도에서 민주당 지지도 중에서는 85.3%가 민주당 지지자 85.3%가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에서는 77.4%가 일방적 결정이었다라고 얘기해서 확실한 결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TBS 의뢰로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고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의 세상 읽기였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자, 내일의 날씨는 어떨지요? 김도연 씨. 네, 그렇습니다. 태풍 바비는 오늘 오후 3시 무렵 온대 저기압으로 잠실됐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지만 남서쪽에서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모레까지 비가 예보돼 있고요. 특히 태풍 뒤로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어서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오히려 태풍이 지나갈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올 텐데요. 태풍이 끌고 올라온 다량의 수증기가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내일까지 우리
우리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많게는 150m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는 일시적으로 잦아들 때도 있겠지만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까지도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30도를 웃도는 낮 더위 속에 이렇게 습도가 높아서 더 후텁지근한 날이 많아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몸으로 느껴지는 더위는 이보다 더 올라서 33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당분간 우선 챙기 다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문경, 상주 아침이 25도에서 한낮에 31도 나와 있고요. 영양, 청송이 23도에서 31도, 의성은 아침이 25도, 한낮에 33도 나와 있습니다. 영주, 봉화, 예천은 아침이 23도, 한낮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양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1도 높은 28도, 체감 온도는 30.1도, 습도는 90%입니다. 날씨였습니다.